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재개방, 그러니까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저희 얘기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 얘기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네.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련해서 화학 철강 업종이라든지 주택 경기에 대한 부양으로 인해서 관련된 업종이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경기 부양과 함께 또 최근에는 뭐 출산 장려 정책 등을 좀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좀 경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가장 좀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이제 민감 섹터인데요. 연기 민감 섹터인데 최근에는 철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경기 재개로 인해서 수요가 좀 풀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좀 힘들었던 업종들 철강이라든지 화학 소재 그리고 일부 건설업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기택 멘토께서는 중국의 이 재개방 또는 뭐 경기 부양 이런 것들 이슈를 국내 뭐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때는 어느 쪽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보다 이제 카지노겠죠. 그동안 네. 없었던 고객들이 오시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면세점이 될 수 있을 거고, 면세점은 하이난성과 견제를 좀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따이공들과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들과의 이제 기싸움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결국에는 승자는 국내 면세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의 이제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될 텐데요. 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다가 이제 색조를 해야 될 그런 시즌이 왔고, 물론 실적도 동반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저가 항공주들은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여행사들도 레벨업이 됐지만 그래도 약간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나마 들어오는 종목 쪽에서 업종 쪽에서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실적이 지금보다 낮을 종목들은 충분히 많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염정 멘토께서는 네. 전체적인 것만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네. 카지노하고 이제 화장품 말씀하셨거든요. 면세점 말씀하셨거든요. 염정 멘토는 뭐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뭐 카지노라든지 이제 소비재 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난 11월부터 지난 한 두 달 동안 11월부터 한 1월까지 상승세를 좀 강하게 탔기 때문에 쉬어가는 기간이 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철강주 같은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부동산 부양이라든지 그리고 철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철강 가격을 전반적으로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쪽에서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인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전방 사업 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최근에 철강 가격 자체가 철강석 가격 자체가 지난해에는 워낙에 철강 업황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뭐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톤당 120달러, 한 평균적으로 한 30~40%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이 철강 업체들이 이제 전방 산업 쪽으로 자동차업이라든지 조섬 쪽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떠넘기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좀 경기 순환이라든지 저는 그런 경기 재개에 대한 분위기로 좀 해석을 하고 아직까지는 과열 국면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중국이 이제 시장을 좀 부양시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중국 증시도 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철강주도 많지 않습니까? 철강주 중에 어떤 거 좀 눈여겨 보이세요?
뭐 사실 철강업체들이 각각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네네.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아직 철강업종이 조금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먼저 좀 흐름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해서 네. 중소형 종목 쪽으로 이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형주 위주로 철강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히 철강주뿐만 아니라 밑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뭐 원료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쪽은 주목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제 충전 시설들 국내에서도 많이 늘고 있지만 미국도 이제 의무적으로 뭐 크게 늘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테슬라의 충전 시설 개방해라 미국은 이제 명령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충전 시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게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충전 시장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트 먼저 하실까요? 예, 뭐 충전 전기차가 이렇게 계속해서 팔리면 충전 어떻게 하지? 다들 걱정하시고 네. 사실 충전하는데 그 이상 충전하다 보면 뭐 다투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슈퍼차저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가 더 늘어나지 못하는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고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각 기업들마다 앞으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대에서는 슈퍼차저 휴게소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에 투자와 그리고 뭐 충전기 그러니까 고속 충전기를 만드는 네. 업체들한테는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송전반 배전반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올라온 데이터를 보니까 변압기 쪽도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양호해요. 국내 변압기에 대한 경쟁력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압기 회사들도 플러스 알파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변압기 가지고는 현재 인프라를 충족하지 못해서 교체 수요가 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압기 쪽을 본다라고 하면 효성중공업과 네. 현대일렉트릭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하고 하나가 뭐였죠?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예. 저희가 이제 그 충전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의 부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볼 필요도 있겠네요. 현대일렉트릭 거의 주가가 최근 거 보니까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이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번 눈여겨보시죠. 염정멘토께서는 이 충전 시설에 대한 경쟁들은 어떻게 네.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의 보급률이 그렇게 빠르지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전소에 대한 아직도 확충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이전에 사실 충전소가 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시장이 좀 후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의 규모가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리하게 60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2030년에는 540조, 약 9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니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소재업체 쪽보다 사실은 확장폭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시장은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2차 전지 쪽에서 충전소에 관련된 종목들이 없느냐라는 부분이 좀 의아할 정도로 아직은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충전소 제조기 쪽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좀 업체들이 아직은 뭐 상장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코넥스 쪽에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조금 좀 우회해서 조금은 시장 자체가 형성이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충전소의 이제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충전소 사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뭐 LG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제조사인 애플망고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활발한 부분이 이제 SK 쪽이거든요. SK
SK는 시그넷 EV라는 충전소 업체를 인수를 해서 SK 시그넷으로 그 업명을 변경을 하고 네.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이런 좀 우상향 흐름 자체를 이제 코넥스에서 반영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지금 좀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LG 그리고 GS가 지분 투자를 같이 한 뭐 애플망고 등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충전소 쪽에 충전기 관련된 섹터는 좀 대장주가 지금 좀 없다. 뭐 S트래픽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크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좀 이제 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충전소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좀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룹사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충전 사업이 어떤 우리 기존의 이제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네네. 충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거점인 뭐 할인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등을 위한 이용한 부분도 있겠고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공용주택, 상업용 시설에 대한 확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마다 지금 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막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조금 찾아보시면서 이제 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스타가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네. 좀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충전과 관련돼서 딱히 투자할 만한 데들이 별로 없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여기저기서 한다고들 튀어나왔는데 명확하게 뭔가를 투자하자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럴 바에야 그 주변에 있는 아까 변압기 시장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충전 시설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 그때 보자라는 의견도 지금 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죠. 어차피 전기차가 늘어나면 당연히 충전 시설 늘어야 되고 충전 시설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장이 막 커지는 시기는 지금 거의 다 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미국도 정책적으로 막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전략을 좀 짜보시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았습니다. 굉장히 이벤트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미국이 확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고요. 뭐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재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방산 쪽도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이 이슈 한 번 더 풀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말씀하시죠. 예, 뭐 작년 이맘때입니다. 왜 지금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작년 말, 재작년 말이죠. 뭐 네. 그 훈련 중이다.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다. 러시아 쪽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몇 주 뒤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게 바로 24일입니다. 2월 24일 날이 이제 1주년이 되는데 전 세계가 놀랐죠. 왜냐하면 사실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이다라는 게 벌써 1년이 넘어섰고요.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쟁 양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만났을까? 그리고 그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F-16을 좀 다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만나서 그런 딜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휴전 이야기가 좀 점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이제 승정국에서 얘기하게 될 텐데 재건 비용만 약 한 1,300조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국가 재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몇 안 된 나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들 거기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업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포스코 인터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자기네 자산이 있거든요. 곡물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전쟁 반발 이후에 폐쇄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인터도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24일이면 얼마 안 남은 날인데 이때 만약에 휴전 이야기라든가 재건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청사진이 좀 그려지면 그럴 때마다 주가들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튀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는 좀 빠져 있다가 낮았을 때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가요? 예, 사실 뭐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샀으면 지난주에 샀었겠죠. 지금 뭐 24일 날 이제 다 네.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긴 좀 약간 한 발 늦은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짧은 내용이지 않고 상당히 큰 재건 사업이기 때문에 1,300조 재건 사업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어떤 업체가 저평가돼 있고 네. 진짜 수혜주가 어딘지는 지금 찾아봐도 늦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냐 없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여러 군데에서 아마 차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줘 가면서 아마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정해진 수순이겠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기여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건설주라든지 관련된 산업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뭐 저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 관련주들은 지금 급하게 지금 뭐 따라 붙을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재건 이슈는 뭐 우크라이나 쪽도 있지만 또 튀르키예 지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에 대한 또 지원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한동안 좀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 이슈가 같이 좀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다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내수 쪽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주택 경기가 아직도 조금은 소강 상태인 부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PF 쪽에서의 지금 다시 한번 또 위기설이 또 시장에서 살짝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건설 쪽에 대한 부분은 해외 수주라든지 플랜트 쪽이라든지 강화된 종목들은 좀 흐름이 다를 수 있겠으나 내수의 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니까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관련주들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를 굉장히 분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고 재건이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인 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키워야 된다. 미래의 산업의 쌀은 빅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 얘기도 이기택 멘토부터 하셔야겠는데요. 네, 뭐 전일 추경호 부총리도 한번 말씀하셨죠. 6월까지 전 국민이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GTP4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 경쟁 업체들이 좀 더 진일 보한 그리고 사용하기에 양호한 그러한 AI 솔루션들을 선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단순히 지금 현재 테마주다 아니다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갖다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를 안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와 산업의 맥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의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그냥 테마주 성격이야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과 그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MS고 구글은 시연했다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좀 더 칼을 갈고 다시 AI를 선보일 시계열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GTP4가 나온 다음에는 사실 그 시냅스가 사람의 뇌 구조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시냅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현재 GTP3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보일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와 경쟁되는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 시기에도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워낙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조금 풀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열어줄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 산업분들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염정 멘토께서는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올해 이제 초부터 AI 관련된 챗GPT 관련된 섹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테마 성격의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을 좀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도 AI 관련된 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AI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AI, 뭐 음성 AI 이런 쪽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뭐 대기업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고 작년에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화재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좀 더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하부의 종목들도 움직임은 좀 같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AI의 뭐 일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같이 연계해 놓고 가는 부분은 AI 학습용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AI 의료 쪽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금은 좀 편안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AI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최근에 챗GPT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우리가 안 하던 사실 좀 공부를 좀 하게 됐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팔로우업 하신다면은 뭐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빅데이터도 챗GPT와 연관돼서 우리가 산업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까지 저희가 넓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챗GPT가 뭐 GPU 10,000개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뒷단에 데이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결국엔 같이 움직이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데이터와 관련된 애들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AI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는 한국형 나사 설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방산주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연내에 설립하겠다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조금 식어있는 모습이긴 해요. 이기택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뭐 이제 리서치 아름 자료에서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 리포트에 보면 일정이 리서치 아름에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네. 3월에는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산업 전용 펀드가 3월에 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용사를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운용 자금으로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보다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뭐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도 있고요. 뭐 그런데 가장 앞서 있는 건 미국이겠죠. 아무래도 원앱 서비스와 그리고 스페이스 X 서비스를 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될 비즈니스는 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네. 위성 제작서부터 발사 서비스까지 다 가능합니다. 작년서부터 가능한 완전체를 보인 모습인데요. 위성 안테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텔리아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 그리고 위성은 세트레가이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러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가 조성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로 함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신 이동 서비스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라는 AP 위성까지 네. 일단 밸류체인들은 확고하게 다져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정 멘토도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본인의 전략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이기택 멘토님께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일정에 대한 부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펀드 조성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시장의 주목도를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지금은 뭐 우주항공청을 뭐 어디에다가 뭐 설치를 하느냐, 뭐 어느 지역, 어느 부처에 속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은 좀 미정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대로라면은 2월에 입법 예고를 하고 뭐 국회 의결을 걸쳐서 11월 정도에 이제 시행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 관련된 뭐 운영에 대한 이런 이슈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펀드 조성이라든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추세적인 면에서 쭉 끌고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데 두 분이 탑픽을 하나씩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기택 멘토께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관련주 중에 탑픽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예, 수직 계열화를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최근에 신고가를 나타낸 모습도 네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쪽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가가 낮지만 그래도 관심 가질만 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겹치실 것 같다는 불길한 네. 예감이 좀 들긴 한데 염정 멘토는 뭐가 탑픽입니까? 네, 뭐 저 역시도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일단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5월에 우주항공청 설립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관련주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3월에 아까 이기택 멘토께서 그 관련 펀드도 만들어진다고 네,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급도 3월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염정 멘토 오늘 LG화학 가져오셨습니다. 양극재 부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LG화학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았어요. 얘기 좀 들어보죠.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원익 P&E 가져오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앞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주 하나 뽑아 오셨네요. 염정 멘토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초반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로 이어졌고요. 오늘도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살짝 컨센을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쪽보다는 기존의 기존 소재,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진에 대한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LG화학 역시도 뭐 기존 기초 소재 쪽보다는 지금은 첨단 소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산업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좀 올해 1분기부터 빠른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로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액 2.4조 정도 전망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는 양극재 캐파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8만 8천 톤 정도의 캐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만 톤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LG엔솔의 매출액 신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또 사실 시장에서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강하게 주목이 못 받았는데 미국의 페어먼트 회사인 페어먼트 리튬이라는 회사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리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협업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리튬 뭐 광산, 염호 등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리튬 업체에 대한 부분과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 실제적인 부분보다 의미적인 부분은 좀 더 부여를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원재료에 대한 확보를 좀 다각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2차 전진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금 말 중에 하나가 밸류 체인에 대한 확대, 수직 계열화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하면서 늘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LG화학 뭐 다른 뭐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최근에 흐름을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좀 보합 상태에 좀 한동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고점인 75만 원 선에 대한 재회복이 1차적인 목표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목표가 7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오늘 원익 P&E 가져오셨거든요. 얘기 좀 네. 듣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 상황으로는 충전 인프라는 워낙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네. 워낙 미비한 상태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데 충전 인프라는 거에 걸맞지 못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충반전 터보차저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종목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원익 P&E를 들고 나온 이유는 P&E 솔루션이 원래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네. 원익그룹이 인수하면서 결국엔 그 장비 업체에서 2차 전지 터보차저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탈바꿈하는데요. 원익 P&E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은 충방전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충전기에 적용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노하우 있는 업체를 인수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인 충방전 설비를 가지고 터보차저를 생산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 확대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업체는 워낙 좋은데 아직 충방전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충전기에 대한 네네. 매출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올해 이제 캐시카우를 통해서 그런 쪽에 영업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성장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익 P&E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일단 실적이 오르기 전까지 분위기상으로는 10,0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10,000원은 전 고점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거기 얕은 박스권을 좀 보였는데 박스권 상단 10,0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이고 손절가는 7,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P&E 충전과 관련된 시설 쪽으로 저희가 관심 가질 만하다. 이제 전기차들이 침투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충전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는 건 또 가야 될 길인 건 저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가하고 아까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 멘토와 이기택 멘토와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